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건축법하고 주택법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 기본적인 기초의 개념을 좀 잘 좀 파악을 하시고, 우리 이제 뭐 내년 되면 이제 새해 되니까 뭐 새로운 결심 하시는데 얼마 못 가죠? 그래서 뭐 항상 그래요. 항상 그런데 뭐 그게 우리 일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큰 결심 세우고 막 그거 막 추진하고 이런 사람들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뭐 상위 0.1%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고, 우리 일반적인 거는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좀 필요하죠. 내년 한 해는 좀 꾸준하게 가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꾸준하게. 포기하면 또 바로 계획 세우고 또 조금 더 하시고 이렇게. 그거를 이제 꾸준하게 이렇게 좀, 너무 이제 막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 처음에 의욕이 없어가지고 나오면 이제 체력 관리를 잘 못해서 우리 마라톤 같은 거 내년부터 이제 우리 10월달까지 마라톤처럼 가야 되는데, 그걸 막 처음부터 막 뛰어가지고 10km 더 뛰고 나니까 막 지쳐가지고, 이렇게 공부하시면 사실 문제가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컨트롤 하셔서 이제 꾸준하게 내년에 이제 공부를 하시고, 그렇게 이제 그거는 뭐 학원에 나오시면 이렇게 그 페이스 조절을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이제 같이 마라톤 뛸 때 같이 뛰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네, 페이스메이커 이렇게 해가지고 뛰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것처럼 학원에 이제 조력을 받아서, 근데 이제 공부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니까 이렇게 말을 이렇게 끌고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물가까지. 이제 물을 강제로 먹이면 안 되죠. 할 수도 있나? 거기서 확 집어넣고 거기다 막 먹여도 되나? 근데 이제 부작용이 있으니까 이제 공부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고, 여러분들 동기부여는 여러분들이 직접 잘 하실 거예요. 주변에 이제 부동산 가지고 많이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거기 여러분들도 이제 동참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공부가 되셔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그쪽 분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 다 이제 법률로 이제 어떤 사업을 하는 쪽에서 규제를 받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오늘 이제 뭐 그런 식의 이제 생각을 하고 마무리를 잘 하시면 되고, 내년에 이제 그렇게 이제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고, 건축법, 주택법이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우리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건축물을 안전하게 짓기 위한, 우리 건축물을 신축을 하면 안전한 건축물을 신축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뭐 그 건축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제 다치고 뭐 심지어 막 죽는 사람도 생기고, 옛날에 전형적으로 그 삼풍백화점 같은 경우가 이 건축법을 위반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건축법에서는 이제 최소한의 규제를 만들어 놓고, 이 건축법 규제는 잘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건축물을 우리가 건축을 할 때는 건축물의 뭐 안전 이런 거, 또 건축물이 주변 환경하고 잘 조화를 이뤄야 돼요. 주변 환경이 뭐 이렇게 주택가인데 거기다 막 술집 같은 거 막 룸사롱 같은 거 차리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또 이제 그리고 또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건축물 안에 여러 가지 설비들이 있어요. 설비. 자, 이런 게 사실 이제 건축법에서 공부할 주제가 됩니다. 건축물은 안전해야 되고, 뭐 환경 같은 거 주변하고 잘 맞아야 되고, 건축물의 설비, 뭐 전기 같은 설비, 뭐 가스, 냉난방 이런 설비들이 잘 갖춰야 되는데, 근데 설비는 우리 중개사가 공부할 분야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전문 기사가 있으니까, 그래서 건축법은 굉장히 그 범위가 넓는데, 우리가 이제 공부할 분야를 이렇게 정해서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건축법 전체 분량이 만약에 100이면, 이 중개사 공부하실 때는 한 30만 공부하시면 돼요. 그럼 그 안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고, 더 깊이 들어가면, 이게 전기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복잡한 게 많아요. 네, 그 전문 분야가 또 전기 기사라는 분의 협조를 또 받아서 그렇기 때문에, 뭐 전기, 가스, 뭐 냉난방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아요, 설비들이. 이게 한 60가지 넘습니다, 설비가. 근데 그거를 뭐 건축법에서 우리가 중개사가 아실 필요가 없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설비 같은 거 있는데, 뭐 예전에 제가 그 말씀드렸는데, 이 전기 설비해주고 돈 못 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실무적으로. 그래서 이제 부동산 사업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경매로 땅을 봐서요, 땅이 이렇게 싸게 나와서, 그 땅에다가 거기다가 무슨 뭐 전원주택을 짓든지 뭐를 지어서 팔지 않습니까? 그럼 건축법을 알아야 된다고요. 이 건축법을 아시면,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조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건축물 같은 데 실제 건물 이렇게 짓는 건축회사가 있으면 뭐 전기기사 이렇게 불러가지고 전기 시공하고, 또 우리 화장실 가면 변기 같은 거라든가 타일 시공하죠. 그 전문가가 있어요. 그분 불러다가 일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원가 따져가지고 나가 파는 값이 30% 마진 남기고 파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저기 예전에 어떤 수강생 한 분이 건축이 잘 쉽대요. 건축법 몰라도 그 기술자 불러다가 이렇게 시키면 다 된대요. 이렇게 막 중간중간에 막 괴롭히고 가가지고 막 그거 갈군다 그러지 않습니까? 일 똑바로 하라고 막 이렇게 뭐 아는 것처럼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해서 그 물건을 이제 분양만 잘 되면 이 마진이 굉장히 크다고 하시더라고요. 한 30%에서 40% 남긴대요. 그러면.
근데 이런 설비 같은 거 해주고 나서 돌 늦게 받는 분들이 이제 화장실 쪽에 타일 공사해 주신 분들, 방수나 타일 이런 쪽은 돈을 잘 늦게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잘 안 주죠. 건축주가 이렇게 해주면 바로바로 돈 줘야 되는데, 근데 돈을 바로 줘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전기 쪽 설비해 주는 사람들. 전기 설비는 돈을 안 주면 전기선을 끊어버린대. 여기 천장 안에 있는 선 하나 이렇게 뭐 하나 빼놓으면 전기가 안 들어오죠, 전체가 메인선을. 그러니까 건축주가 무조건 돈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전기 쪽 이런 분들이 돈 잘 일찍을 받는데, 이 사람들은 약속된 날 딱 정확하게 입금을 안 해주면 전기선 끊어버려. 그럼 건축주가 분양을 못하면. 그러니까 이게 전기 쪽 설비하고 또 무슨 뭐 이런 바닥 설비하고 이게 큰 차이가 있대요. 대우받는 것 자체가 실무적인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런 화장실 방수공사 이런 분들은 제일 일도 험하죠. 막 땅 파서 막 이렇게 물이 새면 가끔은 이제 화장실에서 물이 이렇게 잘 안 나가고 그러면 이제 그거를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하수구 막 뒤지고 막 해가지고 막 온몸에 막 흙 뒤집어 쓰는데 돈은 늦게 받아.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런 우리 애들도 이런 전기 쪽을 배우라고 해야 되죠. 그런 방수공사 이런 거 하지 말고. 우리나라 참 특성입니다. 이게 외국에는 그런 건축 같은 거 하시면 그런 일을 제일 험하게 하시는 분들이 제일 대우를 많이 받는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이렇게 이런 전기사 같은 분들은 그렇게 험한 일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뭐, 물론 이분들도 이제 실제 물리적인 공사를 하지만, 전기 같은 경우는 돈을 안 주면 전기선 하나 빼놓고, 그러면 이게 건축주가 불편하니까 바로 입금을 시켜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전기는 모르잖아요, 일반 사람이. 어디 선을 끊어놨는지를.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뭐 얘기를 하시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저 대전 쪽에서 수강생이었어요. 야간반 수강생인데, 중개사 공부를 하시면서 그 일을 같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컨테이너 집을 줘가지고 팔고 이렇게 하셨어요. 작년도 올해 이렇게 2번 공부하셨는데 또 떨어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시니까 이게 일을 공부를 못 하시는 거예요. 자꾸 사업적으로 돈을 전화 받고 수업하다 말고 2시간 끝나고 가보니까 없어지고 있어요. 그 다음날 어디 가셨다고 하셨더니 이게 저기 손님 만나러 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의 있는데, 그래서 그 시간을 좀 내서 공부를 하시라고, 이게 자꾸 끊기니까 공부가 잘 안 되는데, 근데 또 돈은 되니까 사람이 또 돈의 눈에 보이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라고요. 그분한테는 기회비용이 굉장히 큰 거죠. 중개사 공부를 한다는 거는 그걸 다 포기하는 거잖아요. 돈 버는 걸 포기하고 공부하는 거니까, 실제 학원비만 비용이 아니라 그거 포기한 돈이 그 사람이 실제 공부하는 비용이고, 뭐 나중에 중개사가 되시면 더 큰 수입이 있다는 확신이 생기서 이제 공부를 하신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자, 그럼 이제 우리 이제 뭐 그런 뭐 여담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건축법을 공부를 하실 때는 공부의 순서를 잡으셔야 돼요, 순서. 건축법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럼 이제 건축법은 이렇게 공부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건축이나 대선할 때, 이게 출발점이에요. 자, 우리나라에서는 건축물을 토지 위에다가 건축을 하거나 대수선을 할 때는, 자, 이게 이제 전문 용어가 나왔어요. 전문 용어가. 자, 건축물도 전문 용어고 건축이라는 용어도 전문 용어예요. 자, 우리 건축이라는 용어 안에는 일단 풀어주면 제가 5가지 행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건축이라는 용어 안에는 신축, 증축, 개축, 그 다음에 재축이라고 그래요. 재축. 그 다음에 이게 이축이 아니라 이전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이전 공사. 그러니까 이게 법률 용어, 우리가 일상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한다고 그러면 건축하면 그게 뭐예요? 신축을 말하는 거죠. 근데 우리 법률적으로 건축이라는 용어 안에는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인 그냥 용어로 풀어보면, 신축은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대지에다가 새로 건물을 짓는 거죠. 신축이고, 증축은 기존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기존 건물이 뭐 3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4층으로 올리거나 아니면 옆으로 올리는 공사에도 다 증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개축이 중요한 건데, 이따 또 할 건데, 개축은 건물의 전부나 일부를 철거하고, 이게 건물을 철거하셔야 돼요. 철거하고 종전과 같은 규모로 다시 축조. 자, 3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건물을 전부를 철거했어요? 아니면 일부만 철거했어요. 일부만 철거하면 3층이 2층 되는 거죠? 네. 일부 철거니까. 그 상태에서 새로운 자재를 가져와 가지고 동일한 규모로, 동일한 3층 규모로 지어놓으면 그게 개축이 되는 거예요. 개축. 그래서 개축은 이제 건축주가 스스로 철거한 다음에 종전과 같은 규모로 다시 축조했다, 이렇게. 근데 이게 재축이 뭐냐면, 이 다시 재자인데, 이게 이제 발음이 같아요. 자연재해로 멸실, 이렇게. 멸실. 건물이 홍수가 나가지고 멸실된 거예요. 떠내려갔죠. 건물이 흔적도 없이. 그럼 멸실되고 나서 종전과 같은 규모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축조. 그러니까 철거하고 다시 축조, 철거하고 종전과 같은 규모 내에서 다시 축조하면 뭐라고 합니까? 개축. 그 다음에 자연재해로 멸실된 다음에 같은 규모로 다시 축조하면
재축 이렇게. 그래서 이제 자연재로 몇실 됐으니까 이게 발음이 같아서 재 이렇게 쓰는데 한자는 틀려요. 한자는 이게 재할 때 재자하고 요거는 다시 재할 때 재이기 때문에 의미가 좀 틀리긴 한데 그 다음에 이제 이전이라는 공사가 있었죠. 자, 이전은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자, 우리가 또 이게 보니까 또 새로운 용어가 나왔어요. 주요 구조부 그러면 건축물을 건축할 때 신축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 6부분이 있어요. 자, 이게 올해 시험 문제 27회. 다음 중 주요 구조부가 해당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이렇게. 주요 구조부는 6부분이 있으니까 이건 따로 좀 아셔야 돼요. 6부분. 6개의 부분이 있습니다. 6부분. 근데 이제 개라는 말은 안 쓰고 6부분이라고 하는데 이 주요 구조부 6부분을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 안에서 자, 위치를 옮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건축물을 같은 대지 안에서 옆으로 50cm 살짝 옮기는 공사하는 겁니다. 다른 대지로 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요 구조부라는 것은 그럼 이제 우리가 건축법을 공부할 때 이렇게 자꾸 이제 용어로 파고 들어가면 자꾸 이제 이게 세부로 막 들어가는데 기본 뼈대는 건축물을 건축을 하거나 대선할 때는 관청 가서 건축 허가라는 걸 받으셔야 돼요. 행정 절차. 관청에 가서 행정 절차인 건축 허가라는 걸 받는다. 이게 가장 건축법 핵심이에요. 근데 그 건축이라는 용어 안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5가지 이렇게 5가지가 있으니까 이 5가지 행위를 할 때 모두 허가받으러 가야 되는 건가요? 네. 가셔야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 대선이라는 공사가 있는데 이 대선이라는 공사는 요 개축보다 공사 범위가 작은 거예요. 이렇게 일단 그렇게만 알아두시면 돼요. 대선공사는 개축보다 공사 범위가 더 작아요. 그리고 이 대선보다 더 공사 범위가 작으면 일반수선이란 말 쓸 거예요. 일반수선. 대선보다 더 공사 범위가 작으면 일반수선. 이런 것들도 좀 알아두셔야 되는 공부하시는 요령입니다. 그러면 개축보다 공사 범위가 작으면 뭐고? 대선이고, 더 작으면 대할 때 대선이라는 게 큰 데니까 크게 고친다는 의미죠. 근데 이제 그거보다는 작은 범위로 고치면 더 작은 범위로 고치면 일반선. 그래서 일단 공부하실 때 이런 기본적인 용어들을 좀 알아두시고, 그러면 제가 건축물을 신축을 하든 증축을 하든 개축을 하든 허가받으러 가야 됩니까? 네. 그리고 건축물을 뭐 할 때도 대선 형태로 작업할 때도 허가받으러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원칙이라고요. 그럼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건축 허가를 이제 받는데 보시면 건축 허가는 어디 가서 받습니까? 관청, 시장, 군수, 구청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그동안 이제 그 행정관청 공부하실 때 국토교통부 장관, 그 다음에 특별시, 광역시, 자치자치도 도지사, 그 다음에 시군구청장 있었는데 그 시군구청장 기초행정청들,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서 받는 거니까 자, 우리 서울특별시나 광주광역시 밑에서는 구청 가서 받으시는 거예요. 구청장. 우리 서구청 또는 광산구청 가셔가지고 건축 민원실 가면 건축허가 신청을 받아준다고요. 다만 여기가 이제 세종시 같은 경우는 세종특별자치시장, 세종시는 좀 특별하니까 제주도도 특별자치도지사 이렇게. 자, 이분들이 관할이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 보면 이쪽 분들이 원칙적인 허가권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이 분들이 허가권자가 됩니다. 그럼 제가 이제 건축 허가를 받았어. 제가 이제 광주시에다가 건물을 새로 신축하고 싶은 거예요. 5층짜리 상가를 내가 하나 신축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이 구청 가서 건축 허가를 받으면 그 다음에 착공신고라는 걸 하셔야 돼요. 착공신고. 이런 착공신고라는 행정 절차를 추가로 거치셔야 돼요. 이때 신고할 때, 자, 우리가 이제 건축 허가 받을 때는 12종류의 이 서류가 들어가시는 거예요. 12종류의 서류. 우리 나중에 이제 우리가 1월 달에 이제 공부하시면,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따로 이렇게 다 이제 그 정리를 또 별도로 해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뭐 간단하게 이렇게 뭐 빈 공간에다가 메모를 좀 하시면서, 뭐 건축법 그러면 우리 526페이지 보시면 오른쪽에 이렇게 공간 있죠? 거기다 이렇게 메모를 하시면서 보시는 것도, 아니면 연습장 꺼내서 연습해도 좋고, 이렇게. 우리 뭐 학교 다닐 때 막 공부 막 쓰면서 하지 않습니까? 네. 집에서 이제 잘 보지도 않으면서도 항상 우리가 이제 쓰는 공부가 익숙해져가지고, 근데 쓰는 공부가 되긴 돼요. 하나의 방법이니까 쓰면서 많이 공부를 하면 이제 우리가 학습에 많이 도움을 주는데,
자, 어쨌든 건축 허가 받을 때 내는 서류, 뭐 설계도 이런 거. 서류가 이제 기본적으로 설계도예요, 설계도. 설계도 그러면 무슨 뭐 평면도, 인면도, 단면도 이런 것들이 쭉 들어가고 공사 관련 서류가 또 있어요. 뭐 시방서 이런 것들이 있다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요 건축 허가 받을 때 내는 서류랑 별도의 서류를 또 내셔야 돼요. 착공신고할 때. 그럼 착공신고를 하고 공사를 착수해야 됩니까? 그냥 착수해야 됩니까? 착공신고라는 거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관청이 착공신고가 몇 개가 들어왔냐 이것도 관청이 통계를 내신다고요. 우리가 광주 지역에 건축허가가요 그래서 5천 건이 들어왔어요. 광주 전체에서. 착공신고는 지금 현재 3천 개만 들어와 있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2천 개는 아직 공사 안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그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 근무하신 분들 있죠? 네. 그분들은 이런 실제 착공을 해야지 돈 벌죠. 네. 일용직이니까. 가서 막 이렇게 뭐 미장도 해주시고 시멘트 미장도 해주시고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이제 일용직 분들의 이제 경제 활동 이런 거에서 얼마나 이분들이 이제 그 좀 이렇게 경기가 좋냐 이런 거예요. 일당 받고 일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게 뭐 전기 쪽 공사하시는 분 이런 분들도 타일 쪽도 이게 이제 우리 일반 뭐 서민이잖아요, 서민들. 그러니까 이 부동산 경기가 이게 만약에 냉각되면 그런 서민들이 직접적으로 바로 타격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쪽 경기를 정부가 그래서 알아서 부동산 경기를 막 정부가 막 이렇게 뉴스에서 좀 부동산 쪽에 안 좋은 뉴스가 나오면 좀 이렇게 죽였다가 다시 또 풀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여야 야나 똑같습니다. 이게. 나중에 야당이 이게 정책을 해도 옛날에 이제 뭐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 다 똑같습니다. 정책이라는 게 너무 이렇게 부동산 지역 규제를 일변도로 가보면 그쪽 서민들 경기가 굉장히 힘들어지잖아요. 그럼 막 이제 불만 소리가 나오니까 또 풀어줬다 이렇게. 뭐 또 이제 너무 지나치게 과열되면 좀 이렇게 규제하고 항상 이런 식으로 간다고요. 그래서 이게 부동산 경기가 착공신고 거로 많이 봅니다. 이게 착공신고가 뭐 5천 건 들어와도 이게 3천 건밖에 안 들어오면 2천 건은 지금 아직 허가만 받아놓은 상태고 공사를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용직 분들의 이제 일자리가 없는 거죠. 근데 이게 막 이게 5천 개인데 이게 막 4,900건 그러면 거의 대부분 공사한다는 얘기거든요. 이러면 이제 경기가 좋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정부가. 어쨌든 공사 착수를 하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한이 하나 있어요, 기한. 1년 안에 공사를 착수하셔야 돼요, 1년. 만약에 건축 허가 받은 사람이 정당한 서유 없이 1년 안에 공사 착수를 안 하면 1년 되는 날 다음 날에 건축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이게 이제 우리가 필수적 주수라고 그러는데 건축 허가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1년 안에 공사를 착수하셔야 됩니다. 근데 착수를 제가 이제 했어요, 1년 안에. 그럼 이제 공사를 착공신고하고 착수를 하면 나서 건물이 완공되면 이 완공된 건물이 여기 이제 이 설계도로 제대로 잘 완공됐는지 이 설계도랑 다르게 완공하면 안 되니까 이게 이제 사용 승인이라는 절차가 있어요. 건축주가 이 건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사용 승인. 자, 우리가 이제 그 여기서 건축 허가를 신청하는 사람들은 건축주란 말 써요. 건축주. 건축주가 보통 이제 땅 주인이에요, 땅 주인. 물론 이제 남의 땅을 빌려서 거기다 건물을 신축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보통은 이제 자기 땅에다가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땅 주인, 우리 건축부에서는 대지 소유자, 대지 소유자가 건축주가 돼서 건축 허가 신청을 하면 그 완공된 건물을 사용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사용 승인 신청. 그래서 이거 우리 과거에는 이걸 갖다 준공이란 말 썼어요. 준공. 건물이 준공 나왔다 그러죠? 네. 근데 준공이란 말은 안 쓰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한참 됐어요. 10몇 년 전에 바뀌어가지고 건축물은 사용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무슨 뭐 재개발 사업이나 도시개발 사업 끝나면 그때는 준공이란 말 쓴다고요. 그때는 그 사업 자체의 공사 끝났다 해서 준공. 여기서는 사용 승인. 이따가 주택법 할 때도 사용이란 말 쓴다고요. 나머지 절차가. 그래서 사용 승인이란 말 써야지 건물 준공 언제 떨어지자 이게 옛날 사람들 옛날 사람들 그 아재들 요즘에 있지 않습니까? 아재들 개그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뭐 그거 아재를 이렇게 분류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길거리에서 테이프를 사봤냐 안 사봤냐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레코드가에 가면 이렇게 노래를 이렇게 적어주면 그 아저씨가 녹음을 해서 줬어요. 그런 거 기억나. 저는 그렇게 했었는데 학교 다닐 때 노래를 뭐 변진섭의 무슨 노래만 해달라 이렇게. 노영심에 뭘 해달라 그러면 아재죠?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해서 그게 지금 얘기하면 컴필레이션 앨범이에요. 그게 무슨 뭐 옛날에 무슨 뭐 동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좋은 노래만 뽑아가지고 이렇게 크리스마스 이브 날 듣기 좋은 노래 이렇게 하죠. 여자 꼬실 때 이렇게 하는 거였습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가지고 이제 아재인지 아닌지를 막 얘기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아재 개그 막 그러잖아. 아재 개그. 옛날에 아재 개그. 일본에서 이게 낚시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나카시 아니야? 다나카시?
다나카 씨 부인 이름이 뭐예요? 미끼 사오카 아니에요? 미끼 사오카. 그게 아재개그입니까? 고 노무현 대통령 일본식 이름이 뭐예요? 맞습니다. 맞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수도국장, 일본 수도국장 이름이 무라카와 쓰지마. 그 옛날에 이런 거 막 가가지고 여자들 꼬실 때 막 하면 여자들이 되게 좋아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그런 얘기하고 그러면 막 지금 알바 이렇게 하는 20대 알바 애들 그런 얘기하고 그러면 막 싫어요. 미친 사람 아니냐고 막 그러고. 그 뒤에 가서 막 웃고 그러긴 하는데 그게 이제 근데 그 아재 개그라는 게 그 걔들은 싫어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아재들이 좋아하는 거지 아재 개그를. 추억. 그 20대 이런 애들은 그런 얘기하고 그러면 그건 아재들만 좋아하는 건데 막 유행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입장을 잘 생각해야 돼. 이게 우리끼리 한 40대 이런 친구들이 막 서로 좋다고 막 희귀 됐는데 그 20대들은 그거 싫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잘 보고 상황 보고 하셔야지 젊은 애들한테 잘못하면 이제 차입니다. 잘못하면 보셔서. 자,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라 이게 건축허가 완공되면 사용 승인을 받습니다. 사용 승인도 마찬가지로 이게 허가권자한테 이분이 허가권자니까 허가권자한테 그대로 받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공부 순서를 잡고 이제 그 다음에 할 일이 뭐냐면 이게 우리나라에서 건물을 짓는 행정 절차예요. 구청 가면 다 이런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건축허가, 착공신고, 사용승인인데 문제는 이 절차에서 이 앞쪽에 용어를 공부하셔야 돼요. 용어. 이 용어가 시험 문제에서 많이 나온다고. 자, 우리가 좀 전에 건축물을 건축할 때 그랬죠? 그럼 건축이라는 용어는 5가지가 있다 이 안에. 그리고 건축물이 뭐예요? 건축물은 토지 위에 정착하는 물건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으면 건축물이라고요. 자, 우리가 법률적으로 건축물이 뭐냐? 일상에서는 우리가 여기 학원 건물도 건물이죠? 네. 네. 근데 이렇게 우리가 일상에서는 쓰지만 법을 공부할 때는 건축물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토지 위에 정착하는 물건인데 지붕이 있고 뭐만 있으면 돼요? 기둥. 여기 지금 중간에 또는이에요. 또는. 그럼 이게 지붕하고 기둥만 있거나 아니면 지붕하고 뭐만 있어도 벽만 있어도 건축물로 인정하겠다. 네, 그래서 건축법 규제를 하겠다는 거예요. 건축법 규제의 대상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건축법을 적용할 때는 토지 위에 정착하는 구조물 중에서 지붕하고 기둥, 벽 3가지가 다 있으면 당연히 건축물이에요. 네,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지붕하고 기둥, 저 주유소에 우리 주유소 가보면 지붕하고 기둥만 있죠? 이렇게 된 구조물도 그것도 건축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법 규정이 이제 100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일부라도 적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적용 대상이 된다. 건축법상 규제 대상이 되는 건축물을 인정하겠다. 아니면 지붕하고 벽만 있어도 건축물이 된다. 단 예외가 있다. 단 건축법을 적용할 수 없는 예외가 있다고. 이게 뭐냐면 우리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이에요. 저도 이제 오늘 차가 좋아서 조금 차가 막혔는데 고속도로 통행료 광주에 도착하면 하이패스 지나가죠. 하이패스는 돈 내고 지나가죠. 거기는 지붕이 있어도 기둥이 있어도 건축법상 건축물이 아니다는 말이다. 이거는 왜냐하면 법 자체가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고 고속국도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고속국도법. 좀 발음이 어려운데 고속국도가 그게 고속도로예요. 법률용어로는 고속국도라고 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오늘 경부 고속국도로 내려온 거예요. 차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고속국도법, 왜냐면 고속도로니까 저희가. 그래서 고속국도법에 적용을 받는다. 또 이런 것도 있죠. 문화재도 있어요. 문화재. 자, 우리 남대문 문화재입니까? 네. 네. 지정문화재, 가지정문화재 이런 말 쓰는데 문화재는 지붕이 있고 기둥이 있어도 건축법 적용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문화재보호법. 네, 문화재보호법으로 그거를 관리하기 때문에 건축법을 적용을 하고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는 건축법에서는 지붕과 기둥, 지붕하고 벽 이렇게만 있으면 건축물이 되는데 건축법을 적용을 배제하는 게 있습니까? 네. 네. 이런 거를 이제 시험 문제에서 물어본다는 거죠. 그래서 교재를 바로 보시면 이렇게 절차를 외우시고 이 앞쪽에 용어를 외우시면 건축법의 공부 순서가 잡히는 겁니다. 용어. 근데 이 앞에 용어에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면 3개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 7문제 중에서 그 용어를 좀 들여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용어는 지금 어디 있냐면 그 529페이지 보시면 거기 맨 앞에 이제 건축법의 목적이 있고 용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용어에서 뭐 대지, 건축물, 건축물 써 있네요. 건축물. 그 대지는 이제 건물을 짓는 토지인데 보통 이제 공간정보 구축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각 필지, 즉 한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본다. 뭐 이런 이렇게 원칙만 딱 보시면 돼요. 1필지, 1대지인데. 자, 문제는 이제 그 건축물. 토지 위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그래서 공작물은 우리 구조물이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토지 위에 정착하는 구조물 중에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습니까? 네. 이렇게 지붕과 기둥 및 벽이 아니라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으면 건축물. 또 이에 딸린 시설물이라고 되어 있나요? 네, 거기다 대문이나 담장이라고 썼어요. 대문이나 담장. 자,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으면 건축물. 요걸 제가 이제 번호를 기억, 뭐지가요? 기억. 그다음에 니은번은 이에 딸린 시설물. 자, 이에 딸린 시설물이라는 게 뭐예요? 대문이나 담장 같은 거. 이렇게. 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보시면 디귿번 지하나 고가에 설치되는 지하나 고가의 구조물에 설치되는 거기 보면 점포나 창고, 사무실 이런 게 있습니까? 네. 공연장, 우리 지하 상가, 뭐 대학로의 지하 공연장 이런 거. 네, 또 우리 지하 상가, 우리 광주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 금남로 같은 데 가보면 그 이런 지하 상가라든가 지하의 공연장 이런 거 다 건축법상 건축물이 되는 거라고요. 그럼 지금 우리가 건축법상 건축물은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으면 건축물이고 이에 딸려있는 대문이나 담장도 건축물이고 그리고 지하나 고가에 설치되는 각종 그런 점포라든가 창고도 건축물입니까? 네.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건축물. 이 세 개 중에 하나만 걸리면 다 건축물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예외가 있을 거예요. 좀 이따가.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더라도 아까 예외 들고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지정, 가지정, 문화재 이런 거 나오면 건축법 적용을 배제합니까? 네. 적용할 수 없다 이렇게. 나머지는 다 적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뒤에 가서 공부를 하실 거고, 뭐 나머지 그 지하층이라든가 거실 이런 것들은 이제 그때 가서 보시면 되겠고, 자, 뒤에 530페이지 보시면 주요구조부. 자, 그 주요구조부는 그건 아셔야죠. 올해 시험 문제입니다. 주요구조부는 아까 이전 공사할 때도 나왔는데, 주요구조부를 이전할 때는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 안에서 위치를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 주요구조부를 볼 때 내력벽 기둥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수직이라고 써요. 수직으로 세워지는 주요구조부. 건물을 지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은 수평으로 누워있는 주요구조부. 그러니까 우리가 내력벽이나 기둥은 아시죠? 이 내력벽이라는 건 벽인데 힘을 받는 벽이라고요. 기둥은 뭐 다 아실 테고. 그 다음에 우리 바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여기서 4층에서 공부하고 있죠? 네. 그럼 4층과 3층을 나누는 콘크리트 바닥이 있잖아요. 건물에. 그리고 이제 보는 기둥과 기둥 사이에 얹어지는 가로 구조물이 보라고요. 가로 구조물. 그리고 가로 구조물 보가 위에 있는 하중을 기둥에다 이렇게 골고루 전달시켜 주는 거예요. 보에서. 보라는 게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건물의 지붕틀, 지붕을 만들 때 우리 한옥 같은 지붕 만들 때는 지붕에 뼈대를 낸다고. 지붕틀. 그 다음에 건물의 실내에 있는 주계단. 그럼 올해 첫 문제가 뭐냐면 이 6부분이 주요구조부입니까? 그럼 그 밑에 주요구조부에서 제외하는 게 있어요. 자, 일단 사이기둥 최하층 바닥이라는 게 있습니까? 사이기둥 최하층 바닥 5개 계단 요 세 가지는 주요구조부가 아니다.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5개 건물 외벽에 이렇게 계단 같은 거 있습니까? 그럼 그런 철제 계단은 불났을 때 대피하라고 비상시에 쓰라고. 그거는 건물 실내에 있는 주계단이 아니기 때문에 주요구조부가 아니고 사이기둥 기둥과 본 기둥 사이에 있는 소규모 기둥 같은 거. 그 다음에 최하층 바닥은 주요구조부가 아니라고. 최하층 바닥. 이 건물의 최하층이 지하 2층이죠. 그럼 지하 2층 바닥은 주요구조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 시험 문제가 뭐였냐면 이렇게 박스 안에 4개를 써놓고 주요구조부에 해당되는 건 모두 몇 개냐 이렇게 물어봤다고요. 그러니까 1번에다가 내력벽, 2번에다가 지붕틀, 3번에다가 뭐 주계단, 4번에다가 최하층 바닥 이렇게 4개를 만들어 놓고 주요구조부가 지금 4개 중에 3개죠. 네. 제가 좀 1번에 내력벽, 뭐 2번에다가 지붕틀, 3번에다가 뭐 주계단 이렇게 써놓고 마지막 5번에다가 뭐 최하층 바닥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리고 4개 중에 3개만 골라내면 그게 한 문제 맞추는 거예요. 주요구조부는 이렇게 6부분이 있으니까 그거는 근데 그 주요구조부 문제가 그 이전에 우리 올해 27회 시험 이전에 2번 나왔어요. 2번. 그래서 3번째 나온다 이게. 그러니까 이상하게 나온 거를 또 내는 그런 또 측면이 있어요. 나온 게 안 나와 또 나와 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출 문제를 이제 1월달 되면 제가 이제 하루에 이제 한 2-3개씩 이제 오늘 배운 부분까지
일단 기출문제도 상, 중, 하가 있는데 일단 중, 하 이런 걸 먼저 풀어야 된다고요. 주로 이제 1, 2월 달은 주로 이제 문제를 하를 푸는 거예요. 하 이렇게 난이도가 제일 낮은 시험들. 근데 그거 보면 별거 없어요. 금방 배운 거 바로 그냥 확인하는 문제니까 그 기출문제까지 이렇게 우리가 한번 풀어주시면 이제 다음 달부터는 우리가 이제 1일 학습 같은 게 나가죠. 1일 학습. 학교 다닐 때 우리가 1일 학습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날 배운 거 복습을 하시고 이제 한 주 지나면 이제 전주 거 이렇게 해가지고 드리면 그런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1일 학습으로 확인하셔가지고 이제 복습용으로 한번 해보시고 그날 배우신 것도 한번 기출문제로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고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프린트를 자꾸 나갈 겁니다. 나가면 이제 잘 모아두셨다가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그럼 기출문제 따로 살 필요 없는 거예요. 공법은 기출문제 이렇게 가끔 보면 이렇게 앱으로 팔아요. 10,000원 시켜가지고 판다고요. 근데 그게 이제 옛날 기출문제가 또 수정이 안 될 수 있는 거 있는데 이제 뭐 저는 수정을 해서 이제 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 뭐 그런 걸 보면 대충 기출문제가 어떤 패턴으로 나오는지 아신다고요. 우리 시험이 뭐 지금 7회까지 왔으니까 27회를 다 풀어볼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걸 다 풀어보지 마시고 그냥 20회 정도부터 이렇게만 해도 벌써 8회 차잖아요. 이 정도만 풀어보시면 최근에 이제 시험에 나오는 패턴이 나오니까 그런 것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풀어본 이유는 나온 문제가 또 나올 수 있어요? 네, 또 나올 수 있고 기출문제가 좀 주로 어디서 나온다 어디서 나온다는 중요 부분이 나오잖아요. 자주 이렇게 똑같은 안 나오더라도 자주 나오는 부분이 있을 테고 또 그리고 공부의 수준도 할 수 있죠. 어디까지 공부할 거냐 이렇게 난이도 상인지 이게 중인지 이런 걸 이제 파악해야죠. 나온 부분이 또 나오니까 기출문제는 다 풀어봐야 되고 또 어디서 나올 건가 이렇게 중요 부분을 파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난이도 같은 것들을 보시면서 내가 이런 상문제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이런 건 나중에 우리가 이제 한 줄로 쭉 몰빵을 하고 중, 하 이런 것들 이제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중에서 시험 보시면 뭐 점수가 처음 모의고사 봤더니 막 15점 나오고 공법이 15점 충격적으로 15점 나오고 그러면 한 줄로 쭉 이렇게 몰았어도 15점 넘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 몰았으면 그 3번이나 4번으로 쭉 몰았으시면 한 25점, 30점 나와요. 실제 아무것도 모르더라고요. 근데 공부를 2달 했는데 모의고사 보니까 15점 나왔어요. 그 충격적이죠. 나는 안 된다. 또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이게 이제 공부가 되어지는 과정입니다. 15점이 뭘 아니까 15점이 나온 거예요, 이게. 비스무리한 거를 잘못 고른 거죠,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15점이 나오는 거지. 15점 일부러 맞으려고 해보세요. 더 안 맞습니다, 15점이. 그러니까 그나마 이게, 어쨌든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실 때는 그런 이제 과정을 밟아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러면 전혀 관리 없는 거예요. 그냥, 아, 그렇게 나올 수도 있구나. 이렇게. 우리 애들도 15점 맞을 수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애들한테. 우리 애들이 영어 점수 15점 맞으면, 아, 너 그럴 수 있구나. 엄마도 15점 맞았으니까 너도 맞겠구나 해가지고 화내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 애가 어떻게 하면 좀 올릴 수 있을까 이렇게 좀 냉정하게 이 쌍놈 새끼 막 이러면 그러면 이제 애들도 팍 되는 거예요, 애들이. 엄마는 어떻게 돈을 벌고 공부를 시키는데 이런 얘기하면 그냥 소통이 안 되는 거라고. 그 15점 맞으면 엄마도 15점 맞아봤으니까 내가 네 마음을 안다. 그래서 엄마 공부하면서 같이 좀 한번 해보자 이렇게 설득을 해야지. 그 애들이 그 질풍노도 아닙니까? 질풍노도. 이게 질풍노도기 때문에 걔들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어른이라는 건 애들 마음을 이해해야지 어른이지. 같이 화내면 같이 애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애들 요즘 고등학교, 중학교에는 남자들이 뭐 생각하는지 아세요?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여자 생각만 해요. 고등학교 저 그랬걸랑요. 고등학교 1학년 되면 공부 생각 안 해요. 아침부터 일어나면 여자부터 그때 막 몸이 막 이제 남자로 크는 과정인데 밥도 많이 먹잖아요. 밥 먹으면 게 어디로 가겠어요, 다 이게. 그러니까 남자가 되기 위한 남자에게 대한 신체의 구조인데 근데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안 봤다고 이게. 그러니까 제가 이제 경험상으로도 그랬고 그 애들 남자애들 얘기하면 다 여자들 얘기만 해요. 근데 우리는 뭐 밝고 건강한 성 이러면 애들하고 안 맞는 거라고요. 성교육 시킬 때 맨날 무슨 뭐 이렇게 뭐 밝고 건강한 성교 이런 거 하고 그러면 애들이 이제 아주 싫죠. 그러고 이제 또 전화기로는 다 이제 그런 거 야한 동영상 보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게 공교육도 좀 이렇게 보면 애들 수준에 맞게 그렇다고 좀 막 그런 영화를 틀어주라는 게 아니고 애들한테 이제 의미 있는 그런 공부 시켜줘요. 어차피 이들이 이제 할 건데 잘해야 된다. 잘못해서 뭐 아기가 이렇게 가져지면 문제가 있다.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정상적으로 이렇게 해서 좀 잘해라. 이렇게 연애도 하나 하는데 잘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전문부들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뭐 그 예전에 좋아할 때도 뭐 이상한 걸 막 해주고 그러면 재미없는 거 막 해주고 그러면
그렇게 뭐 하시더라고요. 좀 보면. 자, 그럼 이제 이쪽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인 용어를 보시면서 주요구조부라는 거를 확인하시고, 그러면 그 밑에 6번에 건축이라는 용어 보면, 신축, 중축, 개축, 재축, 이전. 이렇게 돼 있죠? 네. 요건 이제 시험 문제에서 이축이라고 내겠어요. 이축. 신축, 중축, 개축, 재축, 이축 그러시면 안 돼요. 이전이란 말씀입니다. 왜냐면 이축이라는 공사는 신축이라는 용어 안에 묻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이축이라는 말 나왔으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까 그 이전 공사는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인 보세요. 지붕틀, 그 다음에 여기 바닥 같은 거, 기둥. 그러니까 우리가 2층짜리 목조 건물을 생각하세요. 상대적으로 가벼운 건물. 2층짜리 목조 건물이 있으면, 이런 지붕틀이나 이런 바닥 같은 거, 기둥 같은 것들을 해체하지 않고 건물을 이렇게 들어서 옮긴 거예요. 네, 건물을 들어서 옮길 수 있어요. 2층짜리 목조 건물이면. 우리 요즘에 이제 중장비 같은 거 많이 발전했지 않습니까? 크레인 같은 거 이런 거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같은 대지에서 이렇게 위치를 이쪽으로 한 1m 옮겼다. 그러면 이전 공사한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다른 대지로 가면, 자, 다른 대지 지금 건물이 없는 상태인데 빈 땅인데 건물이 이쪽에서 이렇게 넘어온 거죠? 이렇게 이쪽으로. 그럼 이게 바로 이축 공사가 되는 거라고요. 다른 대지로 넘어갔으니까. 근데 이축이라는 공사는 가만히 보면 신축하지. 신축이랑 똑같죠? 건물이 지금 없다가 이쪽 건물이 이쪽으로 넘어와서 새로 생긴 거잖아요. 생겼네? 그게 신축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축이란 말의 의미는 신축하고 같으니까 신축이라는 용어 안에 이축이 들어있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축이란 말, 이전이란 말을 써야지 여기 이축이 포함되는 거라고요. 신축이라는 용어 안에. 그래서 신축, 중축, 개축, 재축, 이전이 아니라 이전이라고 해야지 이걸 이축이라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신축, 중축, 개축, 재축, 대수선이 건축이다. 이렇게 바꿔요. 대선은 따로 보는 거죠? 네. 대선은 따로 별도로 봐야 되는 용어니까. 네, 그래서 거기서 건축이라는 용어도 아셔야 되고 이렇게. 그 나머지 그 뭐 대선 같은 것들은 나중에 보시면 되겠고 쭉 나머지 넘어가시고 거기 건축주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건축주는 거기 건축이나 대선 같은 공사, 각종 공사를 발주하는 사람, 공사를 발주하는 사람이 뭐예요? 돈 주고 시키는 사람이죠. 건축주. 그래서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건축주가 여러분들이 되면 땅, 내 땅이죠? 그럼 거기다 건물을 지으려면 설계사무소에다가 설계 맡기고 공사 발주하는 거라고 이렇게. 시공하는 사람한테 건물 줘달라, 콘크리트 같은 거 시공해달라 이렇게. 전기공사하는 사람한테 공사 시킵니까? 네, 그렇게 시키면 된다고요. 그래서 그거를 그 건설 현장에 가보시면 전문적으로 해주시는 분이 있어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수첩 보시면 쫙 있어요. 전기사 누구 이름. 네, 그 사람한테 맡기면 그 사람이 또 수수료 받고 그 사람들을 다 불러주는 거예요. 그 사람 현장 관리인 옆에 보시면 현장 관리인을 두고 스스로 공사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건축주는 공사를 뭐 발주하거나 현장 관리인을 두고 공사를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건축법에서는 이 건축주가 건축 허가 신청을 넣는 겁니까? 네. 이 사람이 이제 건물주기 때문에 완공되면 사용 승인도 건축주가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 중간에 보면 뭐 설계해주는 사람, 감리해주는 사람, 이 공사 이제 제대로 되는지를 감독하는 사람이고, 자, 중요한 거는 고층 건물하고 초고층 건물. 자, 그거는 조금 아셔야 돼요. 자, 우리 고층 건물은 건물 층수가 30층 이상, 초고층 건물로 구분할 때는 50층 이상. 그리고 건축법은 1층을 4m로 봐요. 그래서 30층 이상을 건물 높이로 환산하면 120m 이상이 되는 거죠? 네, 둘 중에 하나만 걸리면 돼요. 30층 이상이거나 120m 이상 높이에 걸리든, 아니면 건물층이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렇게 둘 중에 하나만 걸리면 건축법상 건축물이 고층 건물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서울 그 잠실에 우리 뭐 서울 가면 그 128층짜리 롯데백화점, 롯데타워 뭐 말 쓰는데 그거는 당연히 초고층 건물이죠. 네, 서울 여의도의 63빌딩. 그 63빌딩 같은 경우도 60층짜리 건물입니다. 63빌딩도 초고층 건물로 보셔야 됩니다. 근데 35층짜리 뭐 광주에 호텔이 새로 생긴다 뭐 이런 거 고층 건물 생기는 거죠. 네. 우리 나중에 이제 배우실 건데 고층 건물이나 초고층 건물은 화재가 나면 인명피해가 크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고층 건물 같은 경우 특히 이 초고층 건물은 이렇게 30개 층마다 피난구역이 있으셔야 돼요. 네, 피난구역이 그 안에 있으면 연기도 안 들어오고 화기도 안 들어와요. 거기 다 불에 안 타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막 영화처럼 막
큰 건물 나면 막 사람들 막 우왕좌왕하고 죽고 이러지 않아요. 실제 초고층 건물 가보면 30개 층마다 피난구역, 그게 올해 시험 문제 57회 때. 그 30개 층마다 한 개 이상의 피난구역을 만들어야 된다. 초고층 건물에. 그러니까 만약에 95층짜리 초고층 건물 지으면 피난구역 몇 개 있어야 됩니까? 네, 건물 내에 3개 있어야 되겠죠? 30개 층마다 하니까 적어도 30층 중에 하나 있어야 되고, 이렇게. 이렇게 또 올라가 31층부터 올라가가지고 또 우리가 60층에 또 하나 있어야 되겠죠? 30개 층마다 하니까. 그 다음에 90층에 또 하나 있는 거예요, 이렇게 90층. 그리고 이 옥상 부분도 피난구역이에요. 불나면 피해 있으면 되니까. 불 꺼지면 내려오면 되니까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이제 피난구역을 이렇게 만드는 건데, 제가 그래서 만약에 48층에서 이따가 불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48층이면, 예, 위로 올라간다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올라가면. 이 초고층 건물은 계단도 불에 안 타는 계단을 써주는 거예요. 연기 같은 것도 다 빠지게 돼 있습니다, 이게. 배연설계.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는 다, 이제, 영화는 사람들이 주거 영화가 되는 거죠. 영화 있는데 막 사람들도 안전하게 구조되고 이러면 무슨 영화가 돼요. 그래서 영화라는 게 항상 위기감을 만들어 놓고 막 해운대 같은 영화 보면 다 죽잖아요, 사람들. 거기서 이제 주인공이 막 살아나고 이래야지 영화가 되는 거니까 영화는 뻥이죠? 네. 영화는 뻥이라는 걸 생각하고. 근데 영화하고 사람들이 막 이게 일상하고 혼동한다고요. 초고층 건물에 가면 위험하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평생 못 가는 거예요. 초고층 건물 구경도 못 가보고 거기 어떻게 가 올라갔다 그 건물 무너지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안 되죠. 이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초고층 건물 가보면 구경 가서 이게 어떻게 지어졌는지 건축법이라는 걸 어떻게 적용을 해서 이게 건축법이 단지 그런 걸 생각해서 그 초고층 건물하고 고층 건물을 이제 배우시는 겁니다. 자, 그 정도 한번 보시고 이제 중요한 거 뭐냐면 이제 그 다음 용어를 보세요. 자, 여기까지도 용어인데 옆에 보시면 건축법의 적용 범위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거기도 용어예요. 거기 보시면 적용 대상 물건. 자, 건축법의 적용 대상 물건은 여기 보면 건축물이라는 거 있습니까? 네, 그 다음에 건축물을 짓는 땅이 대지예요, 대지. 대지. 네, 그 다음에 거기 보면 그 건축 설비. 설비라는 게 아까 얘기한 전기, 가스 같은 설비도 있고, 그 다음에 건축물과 다른 공작물이라는 게 있습니까? 공작물? 네, 그 공작물은 조금 보셔야 돼요. 자, 우리가 건축물은 토지 위에 정착하는 물건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습니까? 네, 근데 이런 지붕과 기둥 이런 게 없더라도 공작물이라는 걸 또 우리나라에서 세워요. 이런 거. 굴뚝 같은 거, 굴뚝. 굴뚝도 있죠? 네. 그 다음에 우리 크리스마스 장식탑 이런 거. 그 다음에 우리 저 담장 같은 경우가 여기 이제 2m가 넘어가면 이게 이제 공작물이 돼요. 아까 제가 건축물 공부할 때 지붕과 기둥 또는 벽에 딸린 썰물이 뭐예요? 딸린 썰물이 대문 담장입니까? 네. 그러면 담장이 건축물로 인정된다는 얘기인데 요 담장은 2m 이하예요. 해석상 2m가 넘어가면 이거 공작물이 된다니까요. 네. 지금 우리 그 교재에 보시면 건축물, 대지, 설비, 공작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근데 그 공작물이 건축법상 별도로 공작물이 되려면 이게 2m가 넘는 담장 또 이런 게 있어요. 광고판 같은 게 4m가 높이가 넘어갑니다. 이렇게. 자, 우리 광고판이나 광고탑은 건축물은 아니에요. 건축물은 아니죠. 여기 지붕과 기둥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런 구조가 아닌 광고판이 있으니까. 우리 저 고속도로 가다 보면 이게 광고판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광고판 자체는 건축물은 아니지만 이 건축법에서 넘어지면 사람들이 다치죠. 건축법에서 안전 관련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 이 공작물도 건축법 적용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건축물 말고. 근데 그게 모든 광고판이 다는 아니고 4m가 넘는 광고판이면 건축법상 공작물이 되어서 이게 신고라는 걸 하셔야 돼요. 이 공작물의 신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건축허가랑 다른 게 또 하나 더 나왔네요, 그죠? 건축허가랑 다른 행정 절차가 하나 더 나왔다는 거예요. 공작물 신고. 그래서 이 공작물이 이렇게 돼 있어요. 2m를 넘는 담장, 4m를 넘는 광고, 그 다음에 6m를 넘는, 자, 6m를 넘는 굴뚝이나 장식탑, 기념탑 이런 거 있다고. 우리 저기 5.18 기념탑 이런 거 있죠. 그런 기념탑 세울 때 이게 6m가 넘어가면 건축법에 따라 이거 신고하고 그 탑을 세우셔야 돼요. 이게 이제 두 가지가 더 있어요. 6m 넘는 굴뚝, 장식탑, 기념탑. 그다음 우리 이제 골프 연습장 철탑이라는 거 있습니까? 네. 여기 우리 골프 연습장 있잖아요. 여기 인도 이렇게 그물 쳐놓고 그물을 지지하는 철탑, 운동용 철탑 같은 거.
그다음 우리 핸드폰 기지국이라는 게 통신용 철탑 이렇게. 통신용 철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6개를 이제 이렇게 외우는 거야. 6m 넘는 굴뚝에서 장기 두는 꼴통들 이렇게 외우시는 거예요. 6m 넘는 굴뚝에서 장기 꼴통 이렇게. 그 6m가 넘어가면 건축법에 따라서 공작물 신고 의무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4m를 넘는 광고죠. 숫자 4죠? 네. 왜 4예요? 숫자 4라는 게 이게 물건 사라고 광고하는 거잖아요. 그 발음이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숫자 4가 광고가 물건 사라고 광고하니까 이게 기준이 4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연상을 하자는 거죠. 네. 자, 6m 넘는 굴뚝에서 장기 꼴통도 있고, 네. 물건 사라는 의미로 광고하죠. 네. 그 숫자도 4m가 넘어가면, 네. 그럼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만약에 3m 높이의 광고탑이면 건축법 적용을 안 하고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럼 건축법이 아닌 다른 법, 건축법이 아닌 다른 법으로 규제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규제를 안 받는 게 아니라 건축법의 대상은 아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5m 높이의 광고탑이면 5m 높이면 4m가 넘어갔습니까? 그럼 건축법 적용이 돼서 신고라는 걸 하셔야 돼요. 이 신고를 안 하면 이제 위법한 광고물이 되는 거라고요. 이렇게. 이제 이게 그러니까 중요한 건 4m가 넘는 광고죠. 네. 이제 그걸 이제 3이나 5로 이제 물어볼 거라고요. 적용 대상이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이런 식으로. 자, 사람 키보다 높은 2m 넘는 담장 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아, 우리 저 국가가 운영하는 건물 중에 2m가 넘으면 거기가 뭐예요? 옷을 똑같이 입고 다니는 사람들 있죠. 번호를 달고. 그런 거 외우는 거.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우리 이제 일반 부자들도 좀 부유층들도 뭐를 해요? 단독주택을 짓고 담장을 막 3m로 세우는 거예요. 막 자기 집안에 막 금고가 있는데 그 안에 막 진짜 금은 모아. 저같이 아무것도 없는 놈들은 이제 그냥 그런 거 없어요. 담장을 뭐 1m로 세우고 이러면 그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담장 높이를 3m로 세우시면 2m가 넘죠? 네. 그럼 보세요. 아까 이게 담장 높이가 2m 이하면 이거는 건축물이 돼요. 건축물. 건축물이 되어서 그냥 그대로 뭐가 되는 거예요. 건축 허가라는 거 받을 때 같이 처리하시면 돼요. 같이. 근데 내가 이제 돈이 좀 많아. 그럼 단독주택을 2층짜리를 크게 짓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당도 막 만들고 담장을 내가 5m로 세우는 거예요. 못 들어오게. 도둑놈이. 그러면 제가 그 공작물 신고라는 걸 따로 해야 됩니까? 네. 본 건물에 대한 건축 허가는 따로 받고 공작물 신고는 따로 하셔야 돼요. 담장을 5m로 세우고 그러면 3m, 2m가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공작물은 기본적인 건축물과 다른데 이런 것들도 일부 건축법 적용을 받기 위해서 몇 가지를 써놓으셔야 돼요. 2m를 넘는 담장, 4, 광고, 6m 넘는 굴뚝, 장기 꼴통 이렇게. 그래서 하나만 더 적어보세요. 8m가 넘는 고가수조. 8m가 넘는 고가수조인데 이거는 물탱크예요. 물탱크. 고가수조라는 게 물탱크죠. 물탱크. 고가, 높이가 높은 수조. 이게 수조가 영어로 물탱크 아니에요. 물탱크. 우리 이제 포항제철 이런 데 가보면 우리 여수 같은 큰 정유공장 이런 데는 물탱크가 있어요. 공장을 돌리는데 물이 많이 필요하니까 이런 물탱크가 8m가 넘어가면 건축법 적용을 받는다. 자,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실 때 건축법의 적용 대상 범위 중에서 일단 공작물을 먼저 해놓으셔야 돼요. 잠깐 쉬었다가 이제 밑에 이제 건축물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지우지 말고 그냥 그대로 두십시오.